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3월에 약 90만 건 넘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번 달에는 100만 건을 넘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입니다. 매일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성에 차지는 않는 형태이고 또 힘도 크게 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고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미국 경제에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B 업계에서 올해의 미국 성장률 7% 넘을 거다 얘기했고요. 내년도에도 3% 정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좋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제 호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예. 올해 내년을 넘어서 그 이후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재정으로 부양을 하는 걸 보면 이게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양이에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부양을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산업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동안 해외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이제 공장을 여기 미국에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인프라 투자를 해 나가겠다 이런 걸 이제 규모를 이미 잡았죠. 그리고 이게 지난 3월 달에 GDP 한 20%에 해당하는 4조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게 1, 2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이기는 방법은 경제를 계속 부양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할 때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경제로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부양하면서, 그러니까 이 소련의 블록이 어떻게 결국은 경제 문제 때문에 스스로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재정을 동원한 부양이 이제 계속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재정을 동원한 부양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내로만 보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가 지금은 이제 금리가 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갖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주가가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 것처럼 경기도 회복되는 초반전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대충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하반기 정도 들면서부터는 그 영향력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는 기업 실적이 나타나기 전에 유동성 갖고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례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없을 정도로 주가가 유동성 국면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나오고 경기가 계속 상향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하락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구간이 좀 일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경제하고 주가하고 사이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속도로 올라가거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경제에 비해서 주가가 과속을 한 거고 이 과속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좀 속도 맞추기 위해서는 주가의 속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베트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미국 경제가 7% 넘게 상승을 하면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되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유동성이 미국으로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 예를 들어서 신흥국들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빠지기 때문에 안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최근에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좀 많습니다. 과거 80년대도 그때도 이제 미국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워낙 열려있기 때문에 재정 부양을 막 하게 되면 이게 전 세계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 냉전을 하는데 그 소련 블록으로도 그 혜택이 경제적 혜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경기 재정 부양을 하기 전에 블록을 쳐버리는 것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동맹 이야기하면서 블록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부양을 하면 요 안에서만 돈이 돌 거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 블록 밖에서는 이 미국의 강력한 재정 부양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미국이 고금리 정책으로 그러니까 돈이 풀려나가서 다른 나라가 혜택 받는 것도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이것도 막아버린 것이죠. 고금리 정책을 썼고 미국 금리가 워낙 높고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세계의 돈은 다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달러와의 초강세가 나타났죠. 85년 그 8월인가 9월에 플라자 합의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는 안 봅니다만 사람들이 다들 이제 기시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예. 옛날에 미국이 소련하고 냉전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장기금리 올라가는 것도 일종의 그런 맥락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저렇게 재정 부양을 하면서 고금리 정책을 그 연방기금리 올리지 않겠지만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금리를 높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달러도 강세로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달러화 강세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안 보여요. 이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문제하고 좀 더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에서 돈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흥국에 대한 우려는 뭐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성장이 양적인 성장이 아니다 말이죠. 세계 경제가. 뭐 물건을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사는 자동차를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사는 자동차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 신흥국들이 이 새로운 혁신 산업 이쪽에 산업 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어 나가고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나노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갖고 있는 산업으로는 여기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나빠졌다가 돌아올 때 신흥국이 못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도 그렇고 뭐 며칠 전에도 IMF가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놨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테마가 신흥국이 못 따라간다. 이게 참 큰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존송님이 그 질문하신 건데요. 경제가 골디락스가 되면 이제 작년까지는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그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유동성의 유입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경제가 골드락스가 되면 이런 상태에서도 주식시장은 계속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데도 주가는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아마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게 한 가지 모양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유동성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이제 실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실적으로 올라갈 때는 돈이 없어도 사실 뭐 유동성을 안 펼치는데 무슨 돈으로 주식을 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동성 정책일 때의 돈은 뭐 경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외생적인 거거든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실제로 돌아가는 바깥에서 중앙은행이 억지로 강제로 돈을 넣는 이걸 이제 유동성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돈으로 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이 안 나오고 심지어는 여기서 돈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안에서 내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화폐가 있습니다. 내생화폐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이 매출이 늘었어요. 그러면 기업이 그 매출을 근거로 해서 은행 가서
이거 우리 매출 채권 할인해 주세요라고 현금을 가져가면 이게 돈이 증가한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돈을 뭐 억지로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동성 국면은 이 외생 화폐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장세라는 건 중앙은행이 돈을 회수하고 있어도 경제 내에서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골드락스가 되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유동성이 추가 공급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 회의록을 보면 테이퍼링은 나중에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되면 올해 하반기, 뭐 늦어도 연말 정도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무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네, 연준이 뭐 한편으로 보면 경기도 좋아지고 하는데 네. 뭐 언제까지 국채 산 거 그대로 계속 사갈 것이냐, 음. 그러면 오히려 샀던 거를 줄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정부가 저렇게 재정을 퍼부어대고 있는데 저게 이제 저러다가 장기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 재정 부양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채권 네. 시장에서 국채를 받아주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중앙은행이 또 연준이 나서서 국채를 사줘야 될 겁니다. 연준은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 때문에 이제 경제가 계속 좋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또 들어가야 돼.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가 안정, 뭐 고용, 완전 고용 달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을 저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테이퍼링하면서 갖고 있는 국채를 팔고 손을 비워놓는다. 더 사기 위해서 좀 비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준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찍어서 더 사면 되죠. 연준이, 그러니까 일본은행을 보시더라도 일본은행이 정부가 국채 찍으면 그거 이제 일본은행이 사주는 식으로 해서 예.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하고 일본은행은 그 국채를 갖고 있고 이런 식의 모양이거든요. 예. 미국도 뭐 재정 부양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3월 FMC에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우리 테이퍼링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언젠간 하겠지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한번 해주는 게 예.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기본적인 사명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 정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법인세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경제나 또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특히 주식시장에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이 자기 나라의 법인세도 올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3%를 최저 21%로서 갖다 맞추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아마 여러 나라들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데서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증세를 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이러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며칠 전에 옐런 그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끝내는 걸 보고 제가 참 기발한 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세금 많이 올리겠네. 미국 기업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세금을 올리는 거는 지난번에 작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보다 예. 좀 더 낫다라고 보고 다들 올려서 우리도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크게 이제 예민하지 않은 쪽에서 올릴 테니 너희들도 다 올리자 이렇게 예. 해서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미국 기업들이 특별하게 손해를 안 보고 증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최저한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렇죠. 경우에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없지만 뭐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그 돈을 적게 벌었다고 해도 이만큼은 내자 일단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각국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들로 기업들이 자꾸만 옮겨가다 보니까 그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렇죠. 예, 예. 걱정거리거든요. 근데 다만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이익 보고 손해 보고 하지 말자는 건데, 근데 미국과 이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나라들은 우리가 좀 낮춰놓으면 우리한테 유리하겠네. 예, 예. 이런 식의 기업들이 들어올지 생각을 모른다? 당연히 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세계가 지금 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하자가 아니고 미국이 우리의 동맹 국가 이렇게 쪼개는 동맹 관계를, 지금 미국은 보면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보자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세금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관련해서도 우리 편과 남의 편 이걸 나누는 거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당분간은 아무튼 어느 편 쪽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은 어쩐지 좀 힘이 별로 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 오늘까지 이 다음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나오면서도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힘이 별로 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이 대립 구도가 갈수록 강화돼 나가고 있으니까 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 보기도 하고 중국 시장 보기도 하는데, 사실 뭐 미국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중국 시장은 뭐 긴축이나, 그러니까 이 패권 경쟁을 하는 데서 경제적인 어떤 그 두 나라가 경쟁을 하려 그러면 일단 경제부터 챙기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모양을 만드는데 미국의 모양과 중국의 모양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예. 그게 이제 이쪽은 자본주의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게 주식시장, 원래 주식시장으로 중국이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계획 경제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쪽이 산업이 커지고 하는 거는 그건 자본주의 특성이고, 예.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돈이 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이 산업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산업을 키우는 거죠. 이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눌러놓고 있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예. 미국도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좀 막아놓고 있는 건 있죠. 예. 이거는 어쨌든 패권 경쟁에서 부동산 시장은 두 나라에 어쨌든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길을 열어놓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도록 계속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 예. 중국은 이게 돈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주가 끌어올리고 이쪽으로 돈이 더 모이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농업,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이쪽으로 해서 국가가 이제 계획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는 예.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쪽에 수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첨단 산업 쪽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소재나 장비를 많은 걸 의존하고 있고, 그걸 갖고 이제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 사이에 좋은 것만 계속 뽑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군데가 더 좋으면 우리는 정말 좋을 건데 이게 지금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좀 긴장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식의 구상을 짤 것인가. 이게 예전에 미국은 저기 뭐 9.11 테러 이후에 중동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사실 원유 의존도를,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에서 원유 생산하는 셰일 쪽으로 확 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동의 원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는데, 뭐 지금 미국이 반도체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틀이냐 어떠냐, 이걸 우리가 이제 백악관 회의 이런 걸 보면서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만으로 시장이 가기에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우리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예. 미국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가자,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특히 지난주까지도 많은 그 얘기들이 뭐였냐 하면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시장은 실적 장세로서 바뀌어서 간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익이 나온 거를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시장의 기대 정도는 충분히 충족을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에 지금 주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고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하게 되면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오든지 이제 실적 장세는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같다. 이 그 두 종목의 그 경우에 비춰봤을 때 결국 실적 장세는 당분간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는 형태로서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장세가 정말로 1분기 실적을 계기로 해서 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1분기 실적이 뭐 좋긴 합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높긴 하지만 그렇게 뭐 대단하게 놀라운 정도의 흔히 말하는 서프라이즈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 2분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이 중단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모멘텀은 하반기 정도부터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 미국은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실적 모멘텀이 시작을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이 보니까 이게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내에서만 하자 이런 식의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계속 높아지고 일단 돈까지 마련해 놨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중국의 경우에는 실적 장세의 모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라고 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실적의 모양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좋긴 네. 합니다만 시장 기대치도 이미 높아져 있는데 뭐 그거보다 좀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2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하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 경제가 한 단계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국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가면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뭐 경제를 둔화시키려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첨단 산업 쪽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양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화되게 되면 하반기에는 실적 장세로 확실히 넘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반기 정도의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그 주요한 종목들, 큰 주요한 종목들의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하면서 한계에 걸려서 그런지 보면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 올라가고요. 정치인 테마주들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뭐 오래전서부터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스닥 상장 관련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나스닥에 최초로 상장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재료가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질적으로 좀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투기적인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식시장이 매크로하게 그 길을 못 찾는 거죠. 못 찾는데 그렇다고 이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길을 못 찾고 있고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은 많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다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뭐 이게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장기로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아니거든요. 예. 이럴 때마다 이런 식의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극히 일시적으로 끝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모멘텀이 정말로 나타나면 그게 이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이게 뭐 이 과거에 풀렸던 유동성이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빠져나가고 이게 일부 종목으로 집중되고 뭐 근데 실적은 어떻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뭐 이런 이제 좀 특수한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글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특히 또 이제 코스닥도 조금 올라가고 이러는 걸 보면 시장이 큰 종목이 움직이는 거에서 이 종목별 대응으로서 쭉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모멘텀이 있으면 그럴 예. 수도 있겠죠. 모멘텀이 있으면 가령 2013년, 14년 이럴 때는 저금리, 이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가 오래될 거다라고 하면서 고배당주로 확 쏠려 들어갔거든요. 예.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면서 중국 관련주, 성장주다 그러면서 쫙 하고
그런 식의 중소형주의 어마어마한 강세장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식의 특별하게 모멘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나 뭐 어떤 뭐 중국과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소형주 전반이 이렇게 테마를 많은 종목들이 형성하고 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테마성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 그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는 테마들 그렇죠.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 이게 좀 더 거대한 테마로 모여들고 하기엔 군집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테마가 시장을 지배하기에는 조금 좀 힘 붙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